안녕하세요. 우리 시험 끝나고 첫 번째 수업 시간이죠. 이제부터는 형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화법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민법과 형법 구분해줬던 거 기억나요? 거기에서 좀 이어서 형법을 본격적으로 학습할게요. 그 첫 번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민법과 형법이 동시에 들어간다고. 예를 들어서 영희가 철수를 때려서 철수의 이가 부러진 사건. 이걸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라고 부르고 철수의 병원비라든지 위자료 등등을 계산해서 손해배상금을 계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줌으로 인해서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배상금을 줬다. 그러면 이 정도의 조치에서 끝나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나 오늘 기분 좀 나쁜데 강냉이 털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냥 손해배상금 주고 끝 하면 되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싶지 않죠. 그래서 국가가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 질서를 위해서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쫙 범죄라고 열거를 해놨고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를 적어놓은 법이 형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법이 발동하게 되어 민법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 누가 어떻게 줄 것인가를 정해놓은 법이라면 형법은 우리 공권력, 경찰, 아니면 검사, 검찰, 판사, 법원, 이런 공권력을 발휘해서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금지하고 그 행동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정해놓은 법이 형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길었죠. 그러니까 민법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해배상금을 주는 것.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해서 공권력으로 이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법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46쪽을 보면서 이 노란 박스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때가 있다. 그런 경우 민법을 적용해서 그 사람이 입은 피해 금액을 배상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 형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민법과 형법을 따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 자, 요걸 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우리는 그냥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요랬을 때 피해자는 민법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병원비, 위자료 등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돼요. 이제 돈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을 때는 그 피해를 얼마나 줬는지를 쭉 다 계산해서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 중에서도 특히 국가가 개입해서 이런 행동들은 안 돼라고 규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서 피해를 주는 행동들인데 그거 안에서도 특히나 국가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권력, 경찰이든 법원이든 이런 것들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동들을 범죄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피해를 주는 행동보다 더 죄질이 험악한 거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의 공권력을 개입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행동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누가 인정을 하게 되냐면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해하면 어떤 형벌,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떤 형벌, 사람의 재산을 훔치면 어떤 형벌, 등등, 아동에 관련된 성착취물을 만들면 어떤 형벌 등등 이런 것들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이 장소에서 정하게 됩니다. 자, 이 벤 다이어그램을 다시 정리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지.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을 측정해서 배상을 해주고요.
그런 피해를 주는 행동들 중에서도 특히나 더 험악해서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제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행동들은 범죄라고 부르고 그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런 범죄와 형벌을 누가 정하냐면 구매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쭉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정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같은 페이지에 있는 글을 하나 볼게요. 자, 옆에 있는 생각 10개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간 주안에 멋있는 도자기가 장식대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도자기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미술가가 제작한 것으로 가격이 수억 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친구가 간식거리를 찾으러 주방에 간 사이 주안은 도자기를 이모저모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데 간식을 먹으러 오라는 친구의 말에 급히 돌아서다 실수로 팔꿈치가 도자기에 닿았고 아차 하는 순간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렸다. 주아는 너무 놀랐지만 이내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비싼 도자기를 깨뜨렸으니 나는 감옥에 갈지도 몰라. 자, 어떠니 얘들아? 주아 감옥에 가게 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요일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친구한테 도자기를 깬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줄지는 몰라도 요걸로 인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거나 무기징역에 해당되거나 벌금에 부과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반드시 범죄가 되는지 생각해보자. 그렇진 않아요. 이 행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서 손해배상금을 주게 될지는 몰라도 국가가 공권력을 개입해서 주아를 이렇게 처벌하게 되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될까? 자, 요게 문제인데요. 자, 일단 알아야 될 것이 과실에 관련된 것들을 알아야 돼요. 과실은 우리 형법에서 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해서,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들, 과실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일상적인 용어로 실수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 법에서 얘기할 때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야. 그러니까 과실은 주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벌어진 일들을 다 과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평평한 바닥보다 자갈밭에 있을 때 주의해야 될 의무가 더 크겠지. 근데 그 주의해야 될 의무를 위반해서 어떤 사람을 밀쳐가지고 다치게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갈밭에서의 정도가 과실의 정도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과실은 앞으로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과실을 생각하면 돼요. 교과서 127쪽에 이런 얘기를 하고 난 적이 있었어요. 형법과 민법에서 과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형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람이 죽은 사건을 한번 볼까? 내가 사람을 죽여야지 라고 해서 사람을 죽인 거라면 그건 고의에 해당되고 살인죄로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이 그냥 툭 쳤는데 사람이 사망했어. 폭행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이 그냥 폭행 정도만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폭행치사라고 불러서 따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죄와 폭행치사는 정말 형량이 달라요. 그래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이게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피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 피해만큼의 손해배상금을 측정해서 손해배상금을 주는 거라서 고의와 과실 모두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과실이라 할지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에 의해서만 처벌을 하게 되고 과실은 거의 처벌하지 않아요. 하지만 민법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것이 굳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피해 정도를 측정해서 그 피해만큼을 손해배상금으로 이렇게 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것이 굳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교과서 151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형법에서는 고의, 과실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과실에 의한 범죄는 거의 처벌하지 않는데 과실에 의한 범죄를 처벌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자, 그걸 볼게요. 자, 151쪽 옆에 조그마한 글씨입니다. 과실이 범죄가 되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자, 답변 볼게요.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과실치사죄. 과실로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친 경우, 과실치상죄. 실수로 불을 내서 재산적 손해와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실화죄. 실수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 경우, 과실교통방해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을 때 처벌을 하지만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고의에 의해서만 처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146쪽의 사례로 돌아와서요. 지금 주아가 도자기를 깨뜨린 걸 재물손괴죄라고 불러요. 재물손괴는 이 재물을 원래 쓰임대로 쓰이지 못하도록 망가뜨린 정도를 재물손괴라고 불러요. 그냥 단순히 컵에 기스가 난 정도면 이 컵을 그대로 쓸 수 있잖아. 근데 이 컵을 그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할 만큼 망가뜨린 걸 재물손괴죄라고 부르는데 이 재물손괴죄의 경우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도자기 부러뜨린 건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지 않고요. 고의로 내가 일부러 도자기를 깨뜨린 것만 재물손괴죄에 해당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아는 감옥에 갈 일까지는 없더라도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주는 정도로 이 사건이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교과서 147쪽으로 넘어올게요. 형법은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건지를 규정한 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가가 이제 어떻게 처벌을 하냐면 사형, 징역, 금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벌금, 몰수 뭐 등등 9가지 형벌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뭐 사형, 징역, 감옥에 가두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좀 센 형벌들이잖아. 뭐 벌금도 많게는 뭐 몇 억이 벌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렇게 금지하고 처벌하려면 단순히 그냥 정해져서는 안 되겠지. 어떤 범죄가 사형에 처해지는지, 어떤 범죄가 벌금이 뭐 몇 천에 해당되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내가 감옥에 5년 이상 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마구 정해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그 내용을 결정해서 법률의 형식으로 국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정한다는 거. 아무나 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이 국회의원들이 의회라는 장소에서 정해야 되고요. 그 정해진 내용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보관되는 게 아니라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져야만 그 법대로 실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국가가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법률로 정하게 되면 그 행위를 범죄라고 부르고 형벌은 이 범죄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제재 수단이 된다. 형법은 이러한 범죄와 형벌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범죄와 형벌은 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형법이 아니더라도 범죄와 형벌을 정하고 있는 법률은 모두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의미의 형법을 보여줄 건데요.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 그랬잖아. 이 형법이라는 책이 되게 두껍게 되어 있는데 형법이라는 책 아니더라도 이렇게 범죄와 형벌의 형식으로
이제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형법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밑에 동물보호법, 도로교통법, 초중등교육법, 저작권법, 장기 등 인식에 관한 법률. 자, 이 법들의 이름은 형법이라고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 안의 내용들이 범죄와 형벌로 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의미로서는 형법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도로교통법 제44조입니다. 자, 제1항에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세 번째 줄,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2번.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 148조 2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방금 쌤이 읽었던 44조 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퀴 있는 것들을 굴리면 안 된다. 2항 그런 경우에는 경찰의 조사에 응해야 된다. 요게 있는데 요걸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지금 첫 번째 줄은 범죄에 해당되고요. 이런 걸 위반한 사람은 범죄. 이런 걸 위반하는 행동이 범죄에 해당되고 그런 범죄에 대해서 이런 형벌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와 형벌이 적혀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은 형법이라는 이름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의미에서 이름 자체가 형법인 것도 있지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의미의 형법도 있다는 것, 요것까지 내용 확인했어요. 그럼 이런 형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무엇일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법익을 보호하는 것. 살인죄가 존재하는 건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고요. 재물손괴죄가 존재하는 건 사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법익, 생명이든 재산이든 그런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옆에 조그마한 글씨 가볼까? 형법이 보호하는 법익으로는 생명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 답변에서 형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매우 다양한데 생명과 더불어 개인의 신체, 명예, 자유, 재산 등과 공공의 안전, 신용 등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범죄적인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부과된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지금 어떤 행동이 범죄로 금지가 되는지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법률이라는 글로 적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잖아. 그로 인해서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법률로 정해진 행동 말고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궁예와 같은 나쁜 왕이 있었을 때는 그날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가 왕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졌어. 그래서 왕 앞에서 재채기를 하면 그게 범죄가 돼서 철퇴형을 맞기도 했고요. 그래서 막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모르니까 되게 백성들의 행동이 되게 움츠려들게 되고 자유가 제약되겠지. 근데 이제는 형법이라는 책에 어떤 행동이 범죄고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거니까 조심해라 라고 미리 알려주니까 그 행동 말고는 이 사람들의 행동에 자유가 생긴 거야. 자, 그래 동그라미 3번 읽을게요. 국가가 법률로 정한 범죄와 형벌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률로 정하지 않은 행동은 처벌할 수 없도록 한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남용을 막아
일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기억해 두고요. 1에서 이제 형벌을 부과하는 세 가지 효과가 이렇게 나와요.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 그걸 응보론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응징하는 게 응보론인데, 그러면 가해자가 피해를 준 만큼 그거에 응하는 벌을 받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일반 예방은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 특별 예방은 범죄자한테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람을 교화시키고 교육시킨다는 의미.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형법의 효과도 알아두세요. 가해자한테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응보론. 일반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이제 지켜주는 일반 예방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형벌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일반 예방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자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시키고 교육시키는 특별 예방, 이런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스스로 탐구하기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에서 막까지 형법 조문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형법 조문들을 보면 어떤 행동이 범죄인지,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부과할지,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가에서 막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자, 1번. 각각의 범죄 조항이 보호하려고 하는 주요 가치가 무엇인지, 이게 법익에 해당되는데 명예, 자유, 재산, 공공의 신용, 공공의 안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쌤이 30초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요거 가에서 막까지 어떤 법익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가는 불을 지른 거네.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공공의 안전이라는 법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형법이고요. 나는 통합이족죄가 나오는데 요거는 공공의 신용 이라는 법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조문이고요. 다는 체포감금, 요거는 신체 자유를 라는 법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형법. 라는 모욕죄. 모욕은 별다른 내용 없이 그냥 욕으로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말이 여러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모욕, 특정한 내용 없이 욕을 막 짓거린 것. 그걸 모욕이라고 부르거든, 모욕죄라고 부르거든. 그냥 우리 둘이 속닥하게 있는 상태에서 욕한 건 모욕죄가 아니에요. 왜냐면 공연이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 앞에서 욕을 해야 모욕죄가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이거는 재산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몇 가지를 좀 더 설명하자면, 아까 쌤이 모욕죄 얘기했잖아. 공연히 불특정 다수의 사람 앞에서 욕을 한 게 모욕죄가 되는 거라서 2명의 사람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그 욕을 한 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이제 통합위조죄도 하나 설명할 건데, 통합위조죄는 이걸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을 위조 변조한 자, 무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행사할 목적이라는 거. 만약에 쌤이
이걸 사용할 목적으로 이걸 위조했다면 통합위조죄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쌤이 진짜 그림을 잘 그려. 그래서 이걸 그림을 진짜 똑같이 5만원 지폐를 따라 그려가지고 이걸 내가 학생들한테 그냥 보여줄 용도였어. 게시판에 게시하고 얘들아 이게 진짜 그림이지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정도로 할 거였지 내가 이걸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야. 그러면 요거는 내가 화폐를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해도 통합위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가가 진짜 똑같이 5만원권 화폐를 만들어서 이걸 미술관에 전시했다고 치자. 요거 통합위조죄에 해당되겠나? 해당 안 돼요. 이거는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술가가 이걸 그냥 전시할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통합위조죄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어떤 걸 금지하고 있는지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 이제 큰 2번만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자, 129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것도 범죄와 형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에 해당되고요. 여기서 잘 봐야 될 건 이거 이제 사람으로 했다는 거. 이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부녀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 말은 여자를 강간한 경우에만 이렇게 해당되고 남자가 강간을 당한 경우에는 이런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몇 년 전에 법조문을 바꿔가지고 부녀를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녀라고 했을 때는 이 강간죄를 통해서 지키고자 했던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는데 이제 사람으로 법조문을 바꾸게 되면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보호해야 될 대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보호 법익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되었어요. 성적 영역에서의 자기 결정권은 여자한테만 지켜줄 게 아니라 남자한테도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법익이 여성의 정조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시대 흐름이 형법에서 반영되어서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것. 요 정도 요렇게 체크를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칠게요. 오늘 첫 번째 형법 수업인데 요거 복습 잘 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